이번 시간에는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서비스의 정의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관점에 대해서 서비스 정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어떤 구성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서비스 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서비스 경영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항상 고객이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고객의 존재에서부터 출발하고 또 모든 산업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비스는 21세기 국가나 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핵심적인 그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다양성 또 이질성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화되거나 또는 명확하게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서비스 어원을 참고를 해서 서비스에 대한 그런 개념 정의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어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자기 희생적 의미가 매우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 어원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서비스에 대한 그런 정의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또 오늘날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게 서비스를 내리고자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다양한 서비스 정의들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아담 스미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서비스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서비스의 정의를 얘기함에 있어서 서비스는 곧 실행하자마자 소멸되고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잡아 둘 수도 없고 또 형식적으로 정형화시킬 수가 없는 게 바로 서비스다. 그런 관점에서 서비스는 매우 우리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서비스는 팔릴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샬의 서비스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에 마샬은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을 창조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사람은 정신과 또 도덕적 세계에서 실로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다만 사람은 물질을 만들어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신적, 도덕적 세계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창조의 뇌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유용한 재화로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이러한 재화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화와 서비스는
그러한 관점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고전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의 서비스 이론보다는 한 단계 좀 발전된 그런 개념으로 마샬은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 정의가 실제 서비스 산업 속에서 경영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의 정의가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졌던 게 바로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내렸던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연구 체계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정의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서비스를 경영학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공되어지거나 또는 상품 판매와 연계해서 제공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 또 편리성, 이를 통해서 고객들이 얻는 만족감에 대한 실질적인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오락 서비스, 또 호텔 서비스, 접객 서비스와 같은 이러한 서비스들을 보면은 이 정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논리의 한계를 활동 개념의 서비스를 포함시키고 있고, 또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편리성들, 또 그를 통해서 고객이 얻는 만족감들을 동시에 기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규명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은 경영학적인 관점에서의 서비스의 정의는 크게 4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구분해 볼 수가 있겠다. 그 4개의 파트는 활동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또 속성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 그리고 봉사적인 측면, 이러한 관계들이 상호 관계 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들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은 먼저 활동론적인 관점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유형의 재화와 같고 또 독립해서 판매되거나 거래의 객체가 되는 그런 무형재이기 때문에 서비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유형재를 판매하는 부수적인 개념에서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소비자인 고객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편리성 또는 만족감,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활동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속성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서비스를 유형제와 마찬가지로 생산물의 범주에 놓고 유형제와 무형제의 차이점들을 보통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에 대한 논리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무형의 상품으로 규정은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서비스가 가지는 특성들을 무형제가 도출해내기 어려운 한계점들을 가지고 서비스의 거래를 통해서
소유권의 이전의 부분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속성론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서비스의 정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허권, 정보의 이용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무형제이면서도 시장에서는 판매되는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어떤 서비스의 제공들은 속성론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봉사론적인 관점에서의 서비스의 정의를 보면은요, 모든 인간의 노동을 우리가 기계화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들이 맞춰져 있으나,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인간의 노동을 모두 100%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바로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서비스는 특히 봉사론적인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 분야에 속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법률 서비스라든지 또는 컨설팅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은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기계화하고 표준화하고 공업화하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람이 가지는 고도의 지식을 바탕으로 또 인간미를 추구하는 그런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관점에 있어서 이러한 봉사론적인 서비스의 개념이 한층 더 설명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호관계론적인 관점에서의 서비스를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는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 관계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은 서비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측면에서 무형적이면서도 제공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무상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호작용적인 그런 측면도 또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적절한 대가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의 일부에 항상 서비스 대가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언제든지 제공자나 또 피제공자 사이에 인간적인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짐으로 인해서 서비스에 대한 그런 만족도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상호 관계론적인 관점의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서비스의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상품은 핵심 서비스, 그 다음에 기능적 서비스, 보조적 측면에서의 서비스 이렇게 세 개의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비스의 본질은 핵심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기능적 서비스와 보조적 서비스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핵심 서비스는 사용 고객의 본질적인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어떤 편익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그런 고객은 최종적으로는 즐겁고 추억이 될 만한 그런 식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레스토랑 이용 고객에 있어서는 핵심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조 서비스를 하면은 이러한 핵심 서비스의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들을 확장시킨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보조 서비스로서
레스토랑 이용 고객에 있어서 보조 서비스라 하면 이런 인테리어라든지 또는 주차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바로 보조 서비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기능적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핵심 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능적 요소들로서 핵심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능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서의 기능적 서비스를 하면 주방 설비라든지 또는 주방 기기, 식재료, 그리고 서비스 직원들의 상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 이런 것들이 바로 기능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비스 경영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서비스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태동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보죠. 서비스는 고객이 변화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스토랑 산업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에는 서비스보다는 상품의 맛, 양과 같은 그런 상품 위주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레스토랑 기업들은 제품을 생산하기만 하면은 고객이 구매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서비스에 비교적 적은 그런 비중을 두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산 위주의 시대가 소비 위주의 시대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부터 이러한 개념들이 많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이죠. 소비자 위주 시대로 전환이 되면 우선 먼저 고객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또 원가나 품질 위주의 그런 경영 혁신에서 벗어나서 서비스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원가가 상승하고 또 생산성 향상의 한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서비스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경영을 함에 있어서는 6가지의 조건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의 기본적인 조건, 서비스 경영의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고객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객의 의견을 정확히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객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그런 경우에 고객의 기호 변화를 알 수가 있고 또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반응과 사용 패턴을 포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고객들의 의견을 정확히 청취하는 게 기본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내부에 고객의 소리를 평가하고 분석을 해서 반영하는 그런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의 관점에서는 10,000개의 제품을 출하하는 제품 중에서 단 1개의 불량품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불량률이라는 것은 0.01%에 해당하는 크게 기업의 관점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비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은 100%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고객의 소리가 기업 내부에 물 흐르듯이 자동적으로 전달이 되고 개선이 되고 그 결과를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피드백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구축되고 완성이 되어져 간다고 하면 이러한 서비스 경영에 있어서 상당한 그런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고객과의 접촉 지점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은 기업 내부의 시스템이나 운영 방식에 큰 관심은 없다.
오로지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이나 또는 자신이 경험한 서비스의 수준을 가지고 그 기업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품질관리협회에서 조사 분석해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을 보면은 고객의 이탈 사유가 제품에 대한 불만보다는 고객을 직접 만나는 현장 직원들의 무관심한 태도가 오히려 더 고객을 멀리하는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보면은 고객의 현장에서의 접점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고객을 계속 단골 고객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종업원의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그런 종업원들은 자신의 그런 만족스러운 감정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자연스럽게 만족감을 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이러한 만족은, 특히 접점에 있는 종업원들의 만족은 고객 서비스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동기가 부여되는 그런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고객 만족을 창출시키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곧 종업원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업의 조직적인 측면이 매우 서비스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 조직을 역피라미드형으로 기업 조직을 만드는 것이 특히 서비스 경영에 있어서는 기본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조직을 피라미드형에서 역피라미드형으로 바꾸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얘기는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현장 사원들에게 최대한의 재량을 배려해서 진정한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제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역피라미드형의 기업 조직에 있어서는 현장 사원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또 간부 및 경영층은 역할을 지시일변도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더 비중을 크게 두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경영의 기본 조건 중에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고객은 기업이 광고나 판촉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약속을 하는 만큼 기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나 또는 과장 광고로 고객을 유인해서 상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고객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이러한 불만은 결국은 고객들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서비스 경영의 중요성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이 서비스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어지느냐,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서비스 경영은 고객의 변화라든지 또 판매의 도구의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또 무형적인 그런 상품의 가치를 높여준다든지, 또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데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경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경영이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고객의 변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고객 서비스 없이는 고객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고객은 우수한 그런 품질의 제품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도 동시에 같이 기대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그런 고객의 욕구에 따라 세분화하고 각 세분 시장에 따라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서비스 경영은 판매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것이죠. 단지 상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도 동시에 판매하는 시대로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상품에 관한 전략만큼이나 서비스 전략도 중요하게 대두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품만큼 중요한 것은 판매고, 판매 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도구인 서비스가 같이 동반이 되는 이런 훌륭한 서비스 경영이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서비스는 무형적인 그런 상품의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스토랑 사업과 식품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즉 상품과 서비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품 산업은 유형적인 그런 상품의 질과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고 서비스에는 다소 소홀한 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레스토랑 사업에 있어서는 상품의 질과 가치와 더불어서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게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즐거움이라든지 또는 편안함, 안정감, 만족감, 쾌적함을 동시에 누리게 된다. 그리고 자아의 시간, 공간을 창출해 내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의 중요한 가치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형적인 것들이 서비스의 산업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경영의 중요성 네 번째로서는 단골 고객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동일한 제품 또는 제품의 차별화가 어려운 그런 레스토랑 시장에 있어서는 시장 확대는 물론이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그런 중요한 기회로 제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화된 그런 상품이라고 할 때 상품의 판매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서비스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직원이 식음료 상품에 대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은 물론이고 인상 깊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고 했을 때 고객들은 깊은 상호작용 속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전달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는 곧 판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